오늘은 노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자의 전기입니다. 노자의 전기라고 하면 노자가 언제적 사람이냐 뭐 이런 거죠.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른답니다. 알 수 없다. 책 117페이지. 자, 여기 보면 사기 노자전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노자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 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사기 열전이 있습니다. 열전은 여러 그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사기 열전 안에 노자 한비 열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노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노자 한비 열전에는 여기는 누구도 기록되어 있냐면 장자 신불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에 법가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비자 4명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고 이 117페이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노자 한비열전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그럼 왜 모르느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의 이름은 뭐 노래자, 뭐 이이, 노담 등으로 이름도 갈리고요. 행적도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자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적인 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노자의 전기가 노자를 설명하는데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노자라고 하는 인간은 그런데 그러면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자라고 하는 인물과 노자 텍스트는 다르니까 이 성서연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책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노자 한비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노자는 공자와 동시대라고 하는데 저자의 주장은 공자보다는 후대라는 겁니다. 왜냐? 육아에 대항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체계적인 면에서 노자나 도덕경이랑 같은 책입니다. 노자는 도경과 덕경이라고 하는 챕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몇 편이냐? 81편입니다. 도경, 덕경을 합해서 도덕경 81장. 되게 짧은 책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양한 그 당시에 있었던 격언들을 모은 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다. 이것을 그래도 한 사람이 누군가가 책에 있게 정리한 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 있는 거죠. 노자의 저자는 하나인가 복수인가? 이 모리 미키사부로는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게 짚어줍시다. 근데 이 논쟁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최근에 노자가 옳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의 책인데 이 책에서는 그 노자가 공자보다 앞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어보다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근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자의 칼, 장자의 방패. 이 책 내용을 제가 가끔가다 언급을 하는데 김시천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맞으면 김시천 같은 경우는 훨씬 이후, 그러니까 전국 시대보다 더 뒤에 이만큼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책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향만 말씀드리면 사상사에서 노자를 더 전통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오래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노자를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훨씬 더 노자의 성서연대나 노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물에 관한 관점을 좀 신화적으로 보는, 그래서 책이 훨씬 더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노자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노자의 어떤 인간적인 전기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만 그러나 노자라고 하는 책은 공자, 육아의 출현보다 뒤에 있다. 한 명인가 복수인가? 노자는 한 명이 그래도 고쳐서 잘 정리한 대단히 정합적인 책이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에 있는 이 표현만 보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세가와 뇨제칸도 말하듯이 소에 올라탄 백발 동안의 선인은 이 사상 체계의 예술적 상징이라고 보면 된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요게 아마 처음 읽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에 올라탄 백발 동안의 성인은 누구냐면 노자입니다. 노자가 앞에 노자 전개할 때 제가 그냥 그걸 뛰어넘었는데 함곡관을 넘어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노자가 소를 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자는 백발의 모습으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피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뽀얗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인은 신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자는 신선의 모습을 백발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소를 탑니다. 나중에 그래도 중국 회화 같은 걸 보면 소를 탄 노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뒤에 동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이제 더하긴 하는데요. 일단 소를 탄 노인은 노자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저자는 유가와 도가가 차이가 있고 유가는 인위를 도가는 자연을 이제 주장한다라고 봅니다. 120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노장학파를 도가라 부르는 것은 그 도의 내용이 유가의 도와 달리 특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도가 인의예지라는 인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데 대해 노자의 도는 자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위와 자연이라는 구분과 함께 유가와 도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학자들의 학문을 유가라고 한 거죠. 이 유가는 공맹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노장학이라고도 하죠. 노장학은 노자와 장자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맹학이라고 하면 그냥 유가를 이야기하는구나. 노장학이라고 하면 도가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자유방임이라고 할 때 그 자유방임은 뭐라고 하냐면 도덕 혹은 법률 같은 인위적 수단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법률은 아마도 국가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작게는 앞에서 보았던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공동체, 넓게는 사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도가의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거를 여기선 자유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었는가? 저자는 태고 그대로의 중국 농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의 농민들의 삶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표현이 소국과민입니다.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이란 뜻이죠. 직역을 하면. 저자의 관점을 따르면 진나라와 같은 거대한 제국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 소국과민을 아마도 예전에 배우셨을 텐데 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평화주의라고 보는 관점도 있죠. 그래서 저자는 중국 전통의 농촌 향촌 사회로의 복귀라고 할까요? 그러한 관점이 도가라고 보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관점은 대립을 하겠죠. 거대한 통일 제국과 반대가 되겠죠. 조금 더 이제 뒤에 오면 이 내용들을 인식론적 관점입니다.
124페이지를 읽어보죠. 저자는 노자가 체험적 직관을 존중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식 욕망을 부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식 얘기를 하는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에 관해 보자. 안다는 것의 본질은 와카루, 알다란 말이 보여주듯이 사물을 나누다 라는 것에 있다. 제가 일본어를 읽을 줄 몰라서 뭐 이 말이 아마 비슷한가 보죠. 판단이라 함은 사물을 반으로 쪼개 자르는 것이며, 분석이라 함은 사물을 나누어 쪼개는 것이고, 이해라 함은 사물에 속한 리에 따라 분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사물을 그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이를 이분함으로써 비로소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즉, 무언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인식의 방식은 늘 나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있다는 거죠. 안다는 나눔. 그래서 결국은 한자로 표현하면 지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보기에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자는 이 나눔이 아닌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을 이야기했죠. 나누어 보지 않는 걸 저자는 직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직관이 바로 뭐냐면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에 이 명자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어떤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그러면 거부해야 되느냐? 지식과 욕망에 대한 거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욕망. 욕망은 부자연한 것,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노자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125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문장이 노자에서 이 욕망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문장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인용문입니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을 마비시키며, 말을 달려 사냥하는 놀이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진귀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위를 사악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무지함과 아울러 무욕이어야 한다. 이때 욕망의 대상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화려함, 다채로움, 그리고 뭐 풍성함, 요거를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무욕을 추구하는 예술이 동아시아에 조금 발전을 하죠. 화려한 것보다는 질박함, 다채로운 것보다는 단순한 것, 뭔가 되게 풍성한 것보다는 여백 같은 걸 강조하는 그런 게 이런 무욕의 세상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선악의 피한. 선악의 피한이라고 할 때 여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가치 판단이라고 할 때 뭐랄까요? 규범적이고 미적인 판단을 보류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구별, 그래서 어떤 도덕적이거나 그런 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127페이지 화광동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화광이 뭐냐면 이제 빛을 누그러뜨린다는 말입니다. 빛을 누그러뜨린다는 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빛으로 표현될 만한 뭔가의 능력들을 이제 일부러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치는 티끌, 진짜가 티끌입니다. 티끌과 함께한다. 그래서 일부러 지저분한 것
혹은 악해 보이는 것, 더러워 보이는 것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미추, 선악을 함께 본다라는 게 또한 노자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노자에서는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 비하, 낮고 천한 것, 천하고 낮은 것이라고 하겠네요. 비하. 그것을 중시 여기는 유약과 반대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유약에 반대되는 건 강강입니다. 강강은 뭐냐면 단단함, 단단함과 강함. 네, 그거 대신 유약이 더 이제 노자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부드러움과 약함. 비하도 되겠네요. 그러면 비하의 반대는 부귀가 되겠습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 화려하고 풍성한 것보다는 비하, 천하고 낮은 것을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강조되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자 속에. 첫 번째는 갓난아이, 두 번째 여성, 세 번째는 물. 갓난아이는 요 책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노자 텍스트에 보면 갓난아이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때 갓난아이는 노자에 나오는 텍스트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갓난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야말로 이런 어떤 자연적인 에너지를 가장 응축하고 있는 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후에 이 도가가 일종의 어떤 철학 사상이라면 이 도가의 철학 사상이 일반 대중에게는 이후 도교라고 하는 실천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는데, 이랬을 때 이들은 신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 동안. 이때 동안은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좀 모순된 그런 어떤 존재를 상상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여성이 중요한데요. 여성은 요 문장을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129쪽 6장. 골짜기 씨는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한다. 현빈의 문, 이를 천지의 뿌리라 한다. 끊어짐이 없이 존속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용해도 소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성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제 노자의 고유 표현이 현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관점이 조금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여성의 생식력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전통적인 생식기 숭배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 이 물은 아마도 더 친숙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드러움, 그래서 어떤 흐름, 그리고 변형 등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서 물이 더 많이 이후에는 많이 사용됐죠. 그런 면에서 다툼을 부정하는 철학으로 노자는 부드러움이 굳셈에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냐? 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내용이 좀 핵심이겠죠. 이처럼 유약한 자, 하위에 서는 자가 굳세고 강해서 상위에 있는 자에게 이긴다는 것인데, 그 이기는 방법은 강자가 약자에 이기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저항을 수반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므로 다툼이 없는 승리이다. 이 다툼이 없는 부쟁이라는 것이 노자에게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의 부정으로 이어져 전국 시대의 화근을 단절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전 사상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책에서는 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천도의 내용은 뭐냐? 천도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어떠한 개념인데, 이때 천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앞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하늘과도 연결될 텐데 뭐냐? 1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어보죠. 노자에게는 신의 신앙이란 것은 없다. 묵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 전국시대의 제자백과 간에는 하늘은 그 인격성을 잃고 도나 리라는 로고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만능의 신에 의한 섭리라는 사상은 없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신할 것으로서 하늘의 도, 즉 자연의 섭리가 있었다. 신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대신에 자연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 따라서 이때의 자연이라는 뭐냐면 이 저자는 자연의 섭리라는 표현을 썼죠. 다르게 말하면 일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표하는 말이 생, 장, 소, 멸이죠. 즉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사계절의 순환처럼 그것을 노자가 강조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에 유가가 정치적인 어떤 대단히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면 노자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라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세계를 탐구했다는 거죠. 섭리로서의 자연이 형이상학의 어떤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 시스템, 즉 자연의 섭리를 움직이는 법칙은 어떠한 것일까를 고민하게 만드니까요. 그럼 왜 노자는 이런 식의 형이상학에 발을 들여 놓았을까?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실 세계와 거리를 두었다. 은둔자라고 하는 노자의 위치가 이런 어떤 형이상학에 대한 탐구와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철학적 표현,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으로서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변적인 어떤 철학 탐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가 무에 관한 이제 서술로 넘어갑니다. 노자의 되게 중요한 개념 가운데 두 가지를 꼽자면 허와 무입니다. 네, 그래서 노자는 그냥 허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허무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허무랑 얼마나 관련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허와 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노자 텍스트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노자의 비움, 노자의 없음이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허무함이냐? 네, 그러지는 않고요. 135페이지에 나오듯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으로서의 허와 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용 구절이 1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를 공유한다. 그 무에 들어맞아 수레에 작용이 있다.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든다. 그 무에 들어맞아 그릇에 작용이 있다. 들창과 지게문을 뚫어서 방을 만든다. 그 무에 들어맞아 방에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유가 이롭게 되는 까닭은 무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허무, 비어있고 없음이란 무엇이냐? 마치 바퀴통 혹은 그릇, 방 등에 무언가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게 생기듯 이 무와 비움이란 다른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아가 만물을 낳는 근원으로서의 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는 이 무로부터 만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관점을 노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그런 면에서 보면 노자는 발생론을 이야기합니다. 즉 발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 문제죠. 서양 전통에 따르면 특히 이제 유신론적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신의 창조로부터 만물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자의 관점에 따르면 네, 그게 일 혹은 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무인 동시 하나인 도라고 할 때 도 이코르 무 이코르 일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138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 즉 도가 미분화로 혼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니었을까? 분별적 지혜에 의해 파악된 것은 유만이며 도는 유의 범위 밖에 있다. 도가 무에서부터 만유의 세계로 유출되려 할 때 그 직전에 혼돈된 하나의 존재의 모습을 취할 것이다. 그것은 전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분할될 수 없고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 무,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대립하는 개념이 이렇게 되겠네요. 도의 대립하는 개념이 물이겠고, 이 물은 한자로 따지면 이거죠. 사물 할 때 물자. 사물은 유, 있음에 새긴 거고, 이 도가 일이라고 하면 만 가지, 온갖 갖가지 것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무이대 하나라면 네, 그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사물은 유이대 너무 다양한 갖가지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를 궁극적으로는 신비적 직관,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 방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의 맨 말미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밀교적이고, 밀교는 은밀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비의라고 하는 건 뭔가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비적이다.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더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는 노자를 무의 철학의 시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철학에서 이 없음 혹은 유에 반대되는 철학은 여럿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유가를 유의 철학으로 보고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둘을 이야기합니다. 도가가 무의 철학이고, 뒤에 나오겠는데 이 무의 철학으로서의 도가뿐만 아니라 불가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불가는 공의 철학. 공은 무와도 좀 비슷하다고 할 텐데요. 다만 비어 있음 혹은 어떤 대립항을 초월함을 좀 더 강조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야 되겠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자를 이야기해 보았고요. 장자로 넘어가야죠.